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전 세계 오일 쇼크가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연료가 없어서 주 4일째라는 나라들도 있었고요. 식당 문을 닫는 나라까지 나오게 되었죠. 여기서도 호르무즈 해협이 더 봉쇄가 되면 앞으로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우선 유럽 국가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항공유가 부족해지게 된 건데요.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의 남은 항공유가 6주치 정도에 불과하다며 대규모 항공편 취소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 말에는 유럽의 남은 항공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유럽 내에서는 이러한 경고가 현실화하는 분위기인데요. 독일 항공사인 루프트한자와 네덜란드 항공사 KLM의 경우에는 이미 항공편 감축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루프트한자는 계열사 시티라인이 보유한 항공기 27대를 모두 운항 중단할 계획이고요. 또 좌석 공급의 5%를 감축하는 비상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KLM도 마찬가지로 다음 달 160편에 대해 운항을 감축하기로 했죠. 스칸디나비아 항공의 경우에는 4월 한 달에만 항공편 1000편을 취소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면요. 항공유의 75%가량을 중동에서 유럽 국가들이 수입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항공유가 부족해지게 되었는데요. 당장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유럽 항공유 가격은 120% 이상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유럽 전체의 항공유 부족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조금은 다행이긴 한데요. 당장 한국은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지만 항공유 수출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국내 공항의 항공유 재고는 평시와 큰 차이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정유 능력을 갖춘 국가입니다. 실제로 항공유 수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정제 기술과 생산 능력은 최상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유를 단 한 방울도 생산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즉 아무리 정유 기술이 뛰어나도 원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공장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정유 산업은 기본적으로 가공 산업입니다. 원유가 있어야 휘발유, 경유, 항공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 같은 핵심 수송로가 막히게 되면 이 원유 자체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상황이 길어지면 정유소 가동률은 떨어지고 재고는 빠르게 줄어들며 결국 생산 자체가 제한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은 비축 물량과 계약 물량으로 버티고 있지만 공급이 계속 끊기면 그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가격입니다. 원유가 들어오더라도 가격이 급등하면 정유사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부담은 고스란히 국내 시장으로 전가됩니다. 기름값 상승은 운송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물가 전반을 끌어올리는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에너지 생산 능력이 강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공급망이 흔들리는 순간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료가 막히는 순간 그동안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국도 항공유 문제에 직면한 게 있는데요. 해외 현지 공항에 항공유 수급 문제가 있거든요. 미국이나 유럽 등으로 장거리 노선을 가는 항공기는 출발지뿐만 아니라 도착지에서도 급유를 해야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국 공항에 항공유가 없으면 비행기가 다시 한국으로 오지 못합니다. 이렇다 보니 국내 항공업계들도 선제적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가가 너무 크게 오르다 보니까요. 유류 할증료도 크게 올랐는데요. 5월 발권분부터는 33단계 유류 할증료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자면 3월까지만 하더라도 인천에서 뉴욕 왕복 티켓은 유류 할증료가 19만 8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5월부터는 112만 8천 원을 내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졌습니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때 22단계를 기록했는데 지금은 33단계니까 얼마나 이례적인 수준인지를 엿볼 수 있죠. 사실 항공유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료도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 비료 해상 운송의 3분의 1을 호르무즈 해협이 담당합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비료 가격이 크게 상승하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지금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봄철 파종 시기에 비료 공급이 끊겼다는 점입니다. 이렇다 보니 비료가 줄어들어 그만큼 수확량이 줄게 되고 더해서 곡물 사료를 먹는 축산업도 타격을 입기 때문에 식량 가격이 크게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피해가 덜하지만요. 이러한 긴장이 계속될 경우 올해 4분기 중으로 국내 농산물 소비자 가격에도 그 여파가 올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료의 핵심 원료가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는 수소 생산의 원료로 사용되고 이를 공기 중 질소와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만들고 이산화탄소를 결합해 요소로 전환합니다. 그런데 천연가스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비료 생산도 자연스레 줄어들게 되었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비료 가격이 너무 높아져 버리면요. 개발도상국 같은 나라는 정말 큰 위기에 처합니다. 비료의 주 원료인 요소 가격은 3월에 톤당 725.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2월달에 472달러였는데 1.5배나 가격이 오른 것입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비료 수출 제한 등 긴급 조치에 나선 상황인데 비료의 주 원료인 인산이 암모늄 제조에 쓰이는 황산을 중국이 수출 중단을 할 예정이고요. 러시아도 질소 비료의 일종인 질산 암모늄의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은 중동 전쟁이 6월까지 지속될 경우 기아 인구가 4,500만 명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문제는 식량 가격 급등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역사적으로 식량 가격이 급격하게 오를 때마다 사회는 매우 빠르게 불안정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10년대 초반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뒤흔든 아랍의 봄입니다.
보입니다. 당시 밀과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기 시작했고 빵 한 조각조차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집트와 튀니지에서는 식료품 가격 상승이 시위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고 결국 정권 붕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 상황도 구조가 매우 유사합니다. 에너지 위기로 인해 비료 가격이 오르고 농업 생산이 줄어들고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특히 식량 자급률이 낮은 국가들은 타격이 훨씬 큽니다.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가격 상승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국민 불만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통제력은 빠르게 약화되고 시위와 폭동이 이어지며 일부 지역에서는 내전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식량은 에너지보다 더 직접적으로 인간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터지면 사회는 훨씬 더 빠르게 무너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사실 이러한 오일 쇼크의 경우에는 선진국이나 강대국들보다 개발도상국이 더 타격이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당장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동남아시아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동에서 원유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니 당장 연료가 부족해지게 되었는데요. 주유소마다 기름을 구하려는 오토바이와 차량의 끝없는 줄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연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대중교통 운행도 줄어들고 있고 물류 비용이 급증하면서 생활 물가까지 폭등하고 있죠. 당장 제조업 역시 전력 생산과 소비 가동에 필요한 연료를 구하지 못해서 문을 닫거나 생산량을 대폭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장 필리핀 기준으로 디젤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59% 상승했고요. 휘발유는 27.3% 올랐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디젤 가격이 70% 상승하고 휘발유가 17% 상승하였죠. 한국의 디젤이 17% 상승하고 휘발유가 8% 상승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필리핀은 그야말로 난리가 난 곳입니다. 그래서 동남아 각국 정부는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긴급 대응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에너지 수입 경로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대륙의 산유국들과 긴급 수입 협상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써서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려는 모습도 병행되고 있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이미 3월에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이고요. 200만 배럴의 연료와 정제품 LPG를 사들여 비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각국이 내놓고 있는 대응책들은 어디까지나 시간을 버는 수준에 가깝습니다. 비축유 방출, 긴급 수입선 확보, 항공편 감축, 에너지 절약 정책까지 모두 시행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적으로 열려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이 좁은 해협 하나에 전세계 에너지 흐름이 묶여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곳이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한 시장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더 심각한 이유는 봉쇄가 완전히 고정된 상태가 아니란 점입니다. 열렸다가 다시 막히고 긴장이 완화되는 듯 하다가 다시 고조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은 방향성을 잃습니다. 기업들은 장기 계약을 맺지 못하고 선박은 출항을 망설이며 정유사들은 원료 확보 계획을 세우지 못합니다. 공급이 끊기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과 이란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양측 모두 물러설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과 경제적 압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쪽이 한 발 물러서면 전략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쉽게 타협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작은 충돌 하나, 우발적인 사건 하나가 다시 봉쇄를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불안정성이 길어질수록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점입니다. 에너지 시장은 물론이고 항공, 물류, 제조업, 그리고 식량 공급망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기업들은 투자 계획을 보류하고 국가들은 비상체제로 전환하며 소비자들은 가격 상승을 체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계속되면 결국에는 에너지 위기에 봉착한 나라들에서 큰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오일 쇼크와 비슷하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어야 합니다.